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아 족쇄가 풀리면서 여권, 대권 판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대권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판결 이후 대권 삼국지가 어떻게 전개될지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파기환송 그렇죠. 무죄 취지로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족쇄를 완전히 풀었습니다. 이제 날개를 훨훨 네. 달게 생겼어요. 족쇄 해제됐다는 표현 쓰시니까 저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예. 완전히 그동안의 상황들이 다 족쇄였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족쇄가 풀리자마자 약간 차별화 전략을 쓰고 나오더라고요. 네. 하나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또 한 말씀을 하시고, 네. 정부와는 결이 다른 얘기. 또 하나는 민주당 내에서 그동안 계속 압도적 1위를 유지해온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도 아주 차별화 전략을 탁 구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네. 보셨죠? 그러니까 예상됐던 일이고 관련돼서 저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칼럼도 하나 쓰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근데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6일이 이재명 지사의 인생에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날일 거예요. 지옥에서 돌아왔다고 지옥에서 돌아온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지옥의 묵시록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유죄로 됐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파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선거 하나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비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이거 이재명 개인이 그냥 심폐소생됐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이게 앞으로 경기도도 다른 운명을 맞이한 거고 대한민국도 다른 운명을 맞이한 겁니다. 앞으로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예, 판도도 완전히 예측 불허 상황이. 예측 불허가 돼버린 겁니다.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계속 유력한 대선 후보, 유력 정치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의 선을 넘지는 못했어요. 지난 대선에 경선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경선 후보로 나왔을 때도 2017년에 민주당 경선 후보였거든요. 그렇죠. 당내 그때도 보면 일정한 수준은 못 넘어가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뭐 유력한 후보로서 이렇게 계속 좀 주목을 받아왔지만 뭔가 쭉 치고 아주 이 주류로서의 정치인 존재감이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랬었는데 사실 그런 이 이미지를 쌓아왔던 이유가 이번에 다 그 혐의들입니다. 법과 관련된 친형과 관련된 부분, 또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유튜브에도 공개가 됐지만 형수의 욕짓거리를 한 것. 예. 그것도 사실은 상당한 비호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고향이 경북 안동이니까 그 안동 양반이 왜 그래? 그래서 몹쓸 사람이고 막 이런 평가를 또 받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게다가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드를 보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비호감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 감성으로 많았고요. 또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또 TV 토론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다, 또 검사를 사칭했다, 또 대장동인가 대창동입니까? 네, 대장동. 대장동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이 사실 다 모으고 모아져서 이번에 대법원 선고를 내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이 법적 검증이 이루어진 것이다. 좋든 싫든 간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동의 못한다 할지도 이제 검증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대선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끝나버렸어요. 대선 때 더 이상 검증될 것 없어요. 누구는 지적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대법원 선고 났잖아. 그러면 끝이죠. 끝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다른 거론되는 대선 후보들보다도 검증을 미리 마친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은 친문도 아니고 또 워낙 이 지금까지 정치인으로 성장해왔던 과정 자체가 내의 그 친문 조직과는 다르거든요. 판이하게. 예. 뭐 이 학생
운동권 출신도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회의원도 역임하지 않은 사람이 최초의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결국 이재명 지사의 또 운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대통령은 87년도 직선제 개헌 이후에 국회의원을 한 번 이상은 다 역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으로서 지금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되면은 친문은 아니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도 시각이 달라집니다. 아니, 법적 검증 받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 대선 후보의 무덤은 어디였냐? 경기도예요. 네. 경기도 나갔다가 지사가 된 사람들이나 지사를 살아난 출신들은 사람이 없어요. 대선 후보 욕심을 내거든요. 그런데 번번이 안 됩니다. 왜? 경기도민들이요. 경기지사 관심 없습니다. 뭐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서울시장이다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거든요. 당대표를 하든지.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참 별난 분이죠. 다른 경기지사하고 달라요. 아주 공격적이고 막 이 권투로 치면 정말 이 인파이트. 파이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도 많은데 법적 검증을 딱 거치고 나니까 경기도가 결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인데 결집할 가능성이 이제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 마지막으로는 이낙연 후보하고 이제 차별성이 뭐냐. 이낙연 의원은 이제 당권을 지게 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의원이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 정부의 총리를 맡았고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데 주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지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20대, 30대는 상대적으로 이재명? 이런 이야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더 긁어 모을 수가 있고 친문은 아니지만 그리고 경기 유권자들이 또 결집할 수가 있는 것이고 20, 30대는 이낙연과 차별화가 되고 이낙연 의원과 이렇게 되면 이게 지지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날개를 달았다. 이제 대선까지 탄탄대로가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지적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고 선배님께서 정확하게 예리하게 짚어주신 겁니다. 부정 감성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게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요. 거의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로 7월 17일 오전까지 일주일간을 분석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이 비호감이 부정 감성이 덕지덕지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이게 불안정한 겁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좌충우돌하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거 국민들은 안정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안정적인 모습을 언제 보일 것이냐.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사실 본인과 관련된 것도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안정적인 이미지 만들면 뭐합니까? 야, 사법부 판단 봐야지. 이랬었는데 이게 일단 장막이 거쳐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차근차근 하나씩 좀 안정화된 길과 비전을 좀 밝혀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차별화 전략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또 이 차별화 전략이 대선을 가는 데 있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더 공격적일 필요도 있다. 이런 좀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여러 의혹의 그런 족쇄들 또 여권이라든가 반대자로부터 오는 그런 비난의 화살을 이제는 다 털어버리게 생긴 측면도 있고 그렇죠. 2017년 때만 하더라도 성남시장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가 미약했어요. 미약했죠. 캐리어도 미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지사가 되면서 무게가 존재감이 엄청나게 커져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탁월한 정치 감각을 갖고 있잖아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정치 감각을 갖고 계곡으로도 가죠. 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지사는 뭐 본인의 어떤 그 부정적인 비호감도라든가 또 인성의 문제 그런 것은 자체하고라도 이분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라든가 또 이낙연 의원과의 차별화 조작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족쇄가 풀리자마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비싼 집에서 사는 게 무슨 죄냐. 숫자. 그러니까 집을 많이 갖고 있느냐. 다주택이냐. 아니면 실제로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야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는 비상값에다 종합부동산에다 왕창 때리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딱 제동을 걸고 나선 거예요. 한 다리를 딱 걸친 거예요, 벌써.
특히 이낙연 그게 부동산 이야기를 우리 또 고선배님께서 했는데 바로 수용성 때문입니다. 예. 수원, 용인, 성남, 아, 분당에도 비싼 집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다 내 표예요.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이낙연 의원과도 예. 딱 거기는 엘리트 출신이고 금수저 아니냐. 나는 흑수저. 외톨이다. 흑수저. 외톨이다. 서민이다. 그분은 좋은 대학 나오고 예. 국회의원하고 도지사하고 총리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나는 시민운동가 인권운동가 험한 길을 거쳐서 겨우 성남시장뿐이 한 게 없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하고도 완전 차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당신은 예. 금수저, 진골, 성골. 호남 출신 엘리트 국무총리까지 여기만 약간의 보면 이낙연 의원을 기득권 세력화해요. 예, 좀 머리가 좋으신 본인은 분이라니까. 조직이 있냐? 내가 무슨 개파가 있냐? 신문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분석을 하기로는 이게 이제 대중성입니다. 아, 본인은 그러니까요. 대중적으로 여론이 높아지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친문도 지지를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또 인생 역정을 보면 드라마틱해요. 진짜 드라마틱한 사람이죠. 네. 또 경북 안동이니까 완전 차별화됩니다. 영남과 호남 출신의 호남과 그렇죠. 차별화를 해요. 이걸 노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는 차별화 전략을 보면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거든요. 계속 기본소득은 서민을 잡는 겁니다. 또 부동산 전략은 또 자산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중성을 키우겠다는 거 나 찍어달라. 나는 그냥 성과로 내 실력 받지 않느냐. 성남시장 잘했지 않냐. 경기지사 나 도정 운영 지금 최상위권이거든요. 평가에 최근에. 코로나 날 때도 현장으로 달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 뽑아주면 내가 국정 운영 잘해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낼게. 경제 나 경기도 봐. 경제 나쁘지 않잖아.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런 전략을 지속적으로 이제 펼 거예요. 전에는 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족쇄가 딱 물려 있는데 그래도 저쪽에서 영향력을 좀 발휘해주길 기대해서 계속적으로 대통령한테 좋은 말을 했어요. 문비어천가를 속마음과 달리 제가 불렀다고 보는데 문 대통령의 성공만을 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자기는 이제는 뭐 눈치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들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탁탁 집어나가지 않겠나. 예를 들면은 이런 부동산 정책 말고도 무슨 탈원전이든 여러 가지 지금 문재인 정책의 정책 실패가 많지 않습니까?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국민들이 대체 이재명의 말이 맞네. 이런 쪽으로 차별화해 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대신에 이낙연이는 여기서 총리를 하고 그분이 워낙 또 점잖하고 그렇죠. 또 과격한 발언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이렇게 인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지율이 좀 주춤한 겁니다. 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본인이 이제 유력 대선 후보이기는 하지만 그 지지율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낙연 의원의 경우에는 현 정부의 국무총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의 그 경쟁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올라탄 경쟁력의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은 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이 없으니까 더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지지층을 만들어야만 내가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의 그 이야기는 딱 그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딜레마예요. 왜? 앞으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대통령 지지율이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경기도니까 응답자도 가장 많고 유권자도 가장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딜레마 있는 것이 아니, 이재명 지사도 여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거니까 그럼 이것도 우리 편인 것 같고 대통령은 당연히 우리 편이고 그러니까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이 상황을 이재명 지사의 이번 판결 내용으로 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딜레마예요. 그리고 이낙연 의원과 관련해서도 이낙연 의원이 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 사람들은 이제는 본격적인 투톱 체제거든요. 이제 완전 양강 체제로 개편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 내에서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 물론 이제 경쟁할 때까지는 그냥 선택을 안 해도 되겠지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 내에서 어떤 의견이 충돌할 수 모를지 이게 또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만 저런 사태가 없었으면은 정세균이라든가 네. 총리
또 박원순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한번 이런저런 판을 좀 잘 어울려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실상 박원순 시장이 저렇게 되면서 이제는 양강 체제로 완전히 굳혀지는 그런 상황 속으로 가버렸어요. 가버렸죠. 그러나 문재인이라든가 친문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 지사의 멘탈리티라든가 성격을 잘 알잖아요. 네. 저 사람이 집권하면은 친문을 그대로 살려두겠습니까? 어? 변화를 주겠죠. 과거에 자기 문제로 경찰 조사받고 할 때 청와대 공격하는 거 안 봤습니까? 문준영이 팍 끌고 들어가고 해경군 김씨 어찌고 할 때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죠. 그것 때문에라도 이재명 이 지사 쪽으로 지지층이 결집 안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친문들은 다 반대하고 네. 문바들은 특히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권 세력 내에서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의원이 당권을 가져와서 지지율이 쑥쑥 또 오르면은 뭐 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또 이재명 지사의 대중성을 또 무시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여권 내의 두 인물의 경쟁이지만 다른 어떤 데마다 고민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흘러나오는 게 예, 김경수 무죄 프로젝트예요. 지금 보세요. 법원의 판결이 친문 무죄, 묻지마 무죄예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무죄 받고 있어요. 저 허다무대 은수미 성남시장까지 그렇죠. 성남시장도 무죄가 누가 됐죠. 봐도 조폭으로부터 스폰서 받았다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하면서도 뭐 절차가 좀 이상하네. 그래갖고 무죄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경수 이 드루킹 사건 재판은 판사들이 아무도 판결을 안 내리려고 그래.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 자기가 이게 지금 잘리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이것도 증거가 불확실하다 해갖고 무죄 날 가능성이. 그러면은 김경수라는 대타를 그동안 좀 버린 카드 비슷했다가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딱이 양강이라고 김경수 저는 지사도 많이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김경수 지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뭐 경남지사가 당선될 때도 경쟁력을 보였지만 그것만으로는 김경수 지사의 경쟁력으로 보기 어렵는데 환경적으로 이 드루킹 의혹과 판결이 앞으로 이제 중요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던 대로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 이것도 글쎄 대선 판도에 저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 김경수 지사야말로 친문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다 인연이 있어요. 그리고 또 PK입니다. 영남입니다. 민주당의 영남 후보의 현직 지사고 또 친문이고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도 그러니까 모든 조합이 들어맞는 인물이 사실은 김경수입니다. 그래서 김경수와 함께 조국도 지금 재판 상황을 보면은 조국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유죄 받을 거리가 지금 없어져 버렸다. 정경심 부인 정경심 교수도 사실 공모 혐의가 거의 뭐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자기는 내가 무슨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든 카드가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대선으로. 예. 이낙연이는 페이스메이커로 이제 나중에 떨어질 거다. 이런 관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선 판도가 아직은 양강으로 확실히 굳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정말 데이트 영역은 아닌데 지금 데이트만 보면은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또 정치적인 경륜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가 만약을 가정하면 당된다면 이제 정말 순풍에 돛단 것 아니냐. 또 데이트상으로도 지금 가장 앞서 있고 유리하고 그런데 많은 또 우리 언론 미디어 전문가분들은 이낙연 의원 페이스메이커 설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쨌든 이낙연 의원의 경우는 친문 친노의 핵심 인사 축에 들지를 못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호남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물론 서울에서 이번에 당선이 됐고 또 총리로서 전국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친문이라든가 친노 입장에서는 호남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다른 더 표를 얻을 수 있는 확장성이 가능한 쪽을 내세우면 호남은 절로 따라오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라면 호남은 지지를 할 겁니다. 네. 꼭 이낙연이 아니고 더 좋은 대타만 확실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나온다면 김경수나 조국을 택할 가능성이 많죠. 또 이낙연의 그런 그 개인적인 퍼스널리티가 대선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저돌적으로 끈적끈적하게 해야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더군다나 아직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어요. 친문도 네. 보겠죠. 지금까지 지지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총리를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얹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 대표를 하면은 거기서 본격적으로 자기 콘텐츠가 나와야 하고 정치력이 시험 무대에 서는 것 아닙니까? 네. 또 거기에 흔드는 사람들도 이제 나올 테고 거기서 견뎌내느냐 못 견뎌내느냐가 당 대표가 플러스 팩터가 아니라 오히려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많아요. 저는 그걸 그래서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많은 이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낙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선 공식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한 건 야당이에요. 야당 때 당대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는 확실한 자기 지지 세력이 있지만 그렇죠. 지금 이낙연은 지지 세력이 없잖아요. 당 내에서 이낙연 지지다, 이낙연 쪽에 목숨을 걸었다. 이런 메시지나 이런 흐름을 보이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당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되고 내년 보궐선거에도 또 책임을 지는 부담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내년 재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도 하나의 변수가 되겠죠. 네. 거기서 참패할 경우 그때 상황에서 어떻게 현재의 대권 주자들 가지고 가능할지 안 그렇죠. 할지를 가늠해 봐야 할 겁니다. 그러자면은 서울과 부산 제2도시에서 만약 완패를 했다 하면은 전혀 다른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특히 서울이 중요합니다. 예. 부산은 지금 지난 총선하고도 또 다르고 그 이전에 지방선거하고는 너무나 달라진 것이 지금은 부산에서의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도 낮고 또 정당 지지율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더 낮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이 문제인 거죠. 서울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특히 지금 이낙연 지지율이 과거에는 30%대를 훨씬 넘어서 40%도 육박했는데 최근에 나온 지지율들은 다 20%대에 그렇죠. 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이나 다른 뭐 지금 얘기하려는 윤석열 총장과도 그렇게 큰 차별화를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이 뭐 정치를 하겠다든가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든가 아무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리서치에서 보니까 3위로 막 뛰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언제입니까? 6월 30일 날 리얼미터 했을 때 10.1%였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낙연 30.8, 이재명 15.6, 윤석열 10.1이었는데 7월 17일 리서치 조사는 이낙연 29.6, 이재명 15.3, 윤석열 13.5예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윤석열이 지금 아주 박빙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치고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니, 윤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입니다. 현 정부에. 그게 추미애 덕이라고 봐야 하나? 추미애 효과가 있죠. 계속해서 추 장관이 충돌하면 충돌할수록 누가 결집을 하냐? 보수가 결집을 하는 겁니다. 보수가 결집을 하는 것이고 10% 정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선언한 바도 없고 아직도 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많은 보수표는 여기서 후보 없다예요. 그러니까 윤 총장의 지지율은 보수 결집이고 아직도 많은 보수는 후보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윤 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을 누가 만들어낸 거냐? 현 정부가 만든 거죠. 추미애 장관하고 계속 충돌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누가 작동을 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언더독 이펙트. 네. 그래서 검찰총장은 우리가 이전의 검찰총장은 권력자로 봅니다. 네. 권력기관으로 보는 거죠, 검찰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힘을 빼야 될 상대인데 윤 총장을 보니까 지금 정치 상황으로는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에 대해서는 보수가 결집하면서 뭐가 나타나냐. 중도층으로부터의 언더독 이펙트. 그러니까 동정의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 윤 총장 안 됐다. 저 사람 능력도 있고 검찰에 대해서 장악력도 있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 같은데 그것도 대통령이 분명히 임명한 사람인데 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하고 저렇게 충돌하냐. 뭐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예, 그 현상이 윤 총장으로 하여금 똘똘 이제 지지층이 보수해서 뭐 이게 선언을 한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총장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애청자분들께서
과연 윤 총장이 그럼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느냐? 그렇죠. 그 부분이죠. 예. 네. 그런데 저는 아주 심각하게 당한다. 본인의 명예는 물론 검찰의 명예가 모두 다 달아날 정도 지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떠밀려서. 그때는 저는 어떤 결단을 내릴지도 모른다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또 하나는 지금 채널의 이동재 기자 검언 유착 사건 구속이 됐죠.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네. 대다수 법률 전문가도 또 아니 기자가 취재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좀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취재의 하나의 방법으로 이번의 경우는 좀 과한 측면은 있지만 그걸 강요죄도 아니고 강요 미수한 걸 가지고 영장이 떨어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그러나 최근에 사법부 판결을 보면은 김명수 사법부가 그냥 뭐 대통령 산하의 하나의 무슨 외교부 행안부처럼 하나의 부의 장관급으로 떨어진 거 아니냐. 친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무죄. 또 비문이라든가 또 요 보수 우파 유죄 이렇게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사법 신뢰도 땅에 떨어졌는데 이번에 저도 설마 이런 데까지 이런 사안은 특히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사안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또 윤석열한테까지도 지금 치명상을 가할 가능성이 많아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최근에 수사 지휘권이 발동됐던 내용이 사실 이것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모 기자가 구속이 됐다라는 사실은 이게 충분히 혐의가 되고 범죄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그러니까 볼 수 없죠. 이모 기자가 구속이 될 정도면 이거는 정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을 때 범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것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 검사로 이야기되고 있는 한모 검사가 아주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검찰총장은 더 이상 운신의 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도 수용을 했고 또 법원에서는 구속까지도 발부가 된 거죠. 그죠?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대고 검찰총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검찰총장만 나쁜 사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더 이제는 협소해졌다. 운신의 폭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이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이 검언 유착 수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을 잡기 위한 하나의 공작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권력 전체가 뭐 사법부까지도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이런 작업에 하나 일원으로 참여한 거 아니냐는 또 비판론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쪽에 MBC라든가 그쪽에서 권력과 유착되었고 이런 어떻게 보면 덫을 놓았다는 의심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훨씬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지금 조국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이것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인식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론에서.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중도에서는 이 검찰과 법무부 간의 충돌, 또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실제 여당 내에서는 드러내놓고 법 여건도 윤 총장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해야 되는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또 최근에 있었던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발동됐던 내용들은 그만큼 여론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사법부에서 결정이 되고 나버리면 이게 윤 총장도 더 어려워지게 되는 나가라는 이야기인 건가 이렇게 또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도 읽힐 수가 있는 것이죠. 윤 총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쫓겨나는 모습이 더 낫죠. 그게 오히려 예를 들면 본인이 정치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쫓겨났다. 결과적으로 이 정부가 쫓아내기 위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꾸몄다.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은 본인이 정치를 안 한다고 하면 뭐 별개 그렇죠. 문제지만 나름대로 그런 정치적 어떤 의지를 과거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자기가 검찰총장을 그만두느냐. 이것도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윤 총장이 뭐 대선에 나가거나 또 정치인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다른 이야기 하겠지만 정치인이 되겠다 이러면 이제 정치적 판단을 하겠지만 윤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일단은 본인이 나가는 것은
최선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앞으로 검찰 내에 어떤 개혁이 있든지 또 검찰 조직이 어떻게 조국 전 장과 관련된 수사 또 여러 정치적 현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 수사들을 해나가는지 그래도 내가 있으면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현재로서는 저는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참아가면서. 네. 어떻게 됐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윤 총장의 가능성 자체를 닫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죠. 확실한 권력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현재는 공직의 신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 해서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만 네. 지금 보면은 현실적으로 내년 서울시장 선거도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는 어떤 인재들이 과연 있겠느냐. 서울시장도 대통령이 버금가는 자리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이낙연의 결과적으로는 양강 대결로 갈 건지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동안 뭐 좀 거론되는 분들로 보면은 원외에서 꿈틀꿈틀 한다는 사람이 원희룡 제주지사 네.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 전 부총리까지 전 부총리는 현 정부의 부총리였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도 뭐 전국적으로 강연을 다닌대요. 쭉 다니는 거 보면은 뭔가 나름대로 생각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걸 짧게만 두 개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아까도 관련된 조사 소개했지만 다음 대통령은 경제 전문성이에요. 예, 그랬어요. 김동연 전 부총리지만 현 정부의 전 부총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현 정부와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갈등이 있어서 나가. 심현장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만큼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또 주목받는다라는 거. 지금 원외에 있는 사람 중으로 대선 후보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분은 김태호 의원 전 경남지사. 그렇죠. 이분도 지금은 무소속인데 무소속으로 있지만 아직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서울시장 후보 같으면 홍정욱 전 의원 같은 분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결국 서울시장이든 대통령이든 파격적이어야 됩니다. 기존의 인물들은 확장성을 못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소개해 주셨던 대선 후보 조사도 윤석열 총장이 보수 후보로 인식되면서 1위예요. 그 얘기는 다른 후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대선에 나갔거나 대선에 나가려고 했던 사람, 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차기 대권 주자도 일정한 정도의 인지도는 있지만 정말 호감도가 높아져서 이 사람이면은 정말 대통령이 돼도 좋겠다. 중도층까지도 확 끌어들여서 이런 후보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파격적이어야 됩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생각할 때 경제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고 지금 정치판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검찰, 법무부 충돌 가지고도 계속해서 지금 뭐 몇 년째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타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과연 그런 파격적인 이미지라면은 지금 현재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미래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더 기대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판결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 급상승 2022년 대권 삼국지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낙연과 윤석열, 이재명과 윤석열 양강 체제로 대선이 치러질지 아직은 속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